네, 지난주였죠. 이 극단적인 비관론이 제기가 됐을 때는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균형의 미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그리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여기에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코인개미들까지 모처럼 웃는 하루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은 여러 가지 전망들 함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해 드렸는데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5거래 연속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앵커가 지금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라든가 코인개미가 모처럼 웃었다. 네. 사실 크게 들리는 대목이 아닌가. 지난주에 극단적인 비관론 이런 쪽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개인들의 소중한 재산, 그것이 거품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투자한 돈이다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방송을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미국의 그 컨퍼런스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그 기술업종과 관련돼선 최대 이슈가 테크프레쉬 문제, 그리고 이렇게 그 전통적인 업종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문제가 가장 그 관심이 되는데요. 양쪽의 그 주제에 관련해서 사실 그 다뤘던 게 아까 전가연 앵커께서 그 캐스터께서 얘기하셨던 테크라이브 컨퍼런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도하죠. 이제 온라인으로 되고, 그다음에 오늘 그 이렇게 캐시우드와 우리 그 요즘 활력이 많으시죠. 강영현 그 글로벌 마켓 이렇게 특파원께서 이렇게 직접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을 뒤쪽에 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글로벌 마켓이 이것 때문에 글로벌 마켓으로 이렇게 김정호 사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주력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테이퍼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두 컨퍼런스가 가닥을 좀 잡는 이런 류의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3분기 어닝 시즌이 이렇게 미국에 본격적으로 그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예상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 측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우조스 비코로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이제 빅테크 기업보다는 사실 비코로나 업종들이 관심이 됐습니다는 역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톰슨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서프라이즈 폭이 좀 2분기보다 낮아지지 않느냐, 90%에서 30%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비코로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제로 한 80%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속속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테슬라라든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테슬라의 그 주가 향방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연중 신고가 이렇게 근접에 가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그 공급이 망에 의해서 코스트 푸시가 되는데요.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냐 하면 주가가 안 좋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않는다. 생산성 증가다 하면 기업들의 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면서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이 공급 측면에서요.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성장은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 이런 그 골디락스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기대가 형성돼서 빅테크 업종 나스닥 지수도 아까 5거래일 연속 그 상승세가 네.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상승세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는 지난주에 극단적 비관론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미첼 함정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낙관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비관론 이렇게 딱 고개를 들다 보니까 이게 속절없이 떨어진다는 이런 극단적 비관론도 어려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의 그 미첼 함정, 미국의 경기 사이클 연구소에서 지금 예측에 관해선 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경제를 그 생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퍼즐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을 통해서 퍼즐 맞추기에 해당되는 이런 쪽을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연구소가 경기 사이클 연구소의 미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낙관론 일에다가 비관론이 나오면 이건 처음 태동하기 때문에 신생한데요. 근데 지금처럼 증강현실 시대에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 내통 효과가 큰 데 있어서는 이 신생아가 아니라 이렇게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하는 이런 쪽을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관론이 나오니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주가가 석철없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현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지 마실 것을 권유하면서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서부터 국내 세계 증시가 전부 올라가서 네. 시청자분한테 앞서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동학개미, 서학개미, 코인개미가 같이 이렇게 웃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컨퍼런스 2021이 열리고 있는데 최대 관심사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컨퍼런스 관련해서 시청자들한테 좀 정리해 드릴 게 필요한 거죠. 네. 밀컨 컨퍼런스는 미국판 보아 포럼이다 하는데 원래 그 보아 포럼은 사실 중국의 다보스 포럼이라 그러죠.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죠. 미국판 다보스 포럼인데 매년 이 다보스 포럼은 1973년 유럽에서 많이 태동돼서 이게 세계경제 포럼으로 이렇게 확장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보스 포럼은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국가 경쟁력 보고서 이 보고서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보니까 물론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매년 1월 말에 이렇게 다보스 포럼을 이렇게 참석합니다는 유럽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세계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국판 그 다보스 포럼에 해당되는 보아오 포럼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매년 초에 전미경제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밀켄 컨퍼런스는 뭐냐면 대부분 다 한국경제신문의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 주로 자산가들 이렇게 이제 캐시우드 같은 펀드 운영자들 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컨퍼런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초에 미국에서 열리는 전미경제학화는 대부분 다 경제 이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회계연도 앞두고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그 이론과 그다음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자산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밀켄 컨퍼런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판 보아 포럼, 미국판 보아 포럼은 매년 1월에 유럽 중심의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서는 최근에 그런 3대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역시 밀켄 컨퍼런스에서 보면 내년도에 사실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가 나왔으니까 실제 운영적인 측면이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앞서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강 특파원께서도 현장에 가서 사실 기술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최대 문제가 됐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대체로 미국의 자산 운용가들, 대체 투자 운용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1980년대에 제2차 어리 실업 이후에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죠. 이렇게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닥칠 가능성이 적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표현해서 한국경제TV에서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쿼사이에서 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지금 용어 자체 자막을 아주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이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해서 이것이
뉴욕의 그 증시, 특히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와 같은 펀더멘탈 측면에 반응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면 증시는 악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그 연방 부채 임시 한도가 부채가 꽉 차서 상한을 임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지금 채권의 그 공급 물량이 지금 나오는 관계에서 오늘 채권 물량이 이렇게 국채 물량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원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는 미래에 대한 잠재 가치 할인가가 때문에 잠재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상 주가는 떨어져야 됩니다는 이게 임시 상한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게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펀더멘탈 성격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국채 금리는 그냥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켄 컨퍼런스에서 나온 용어 중에 상당은 이렇게 시청자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테이퍼링,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면 어느 쪽에 두느냐 하는 측면에서 거칠은 우리가 11월 달에 more harsh, 거친 테이퍼링보다는 soft, more soft, 과거보다는 생각하는 거죠. more soft, 아주 연착륙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테이퍼링이 된다 하는 측면이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라이브 그 컨퍼런스에서 보면 테크래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은 이런 측면인데요. 아마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검토될 겁니다. 이 카카오 계열사 분리 가능.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존 앵커가 카카오를 이렇게 딱 투자합니다는 카카오 투자할 때는 카카오의 잠재성을 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카카오의 원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냐 배달에 뭐 이런 것처럼 저기 뭐야 이게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좀 새로운 그 가치가 있다면 요걸 띄어내가지고 또 이제 계열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존 앵커가 원래 카카오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것까지 잠재성을 보고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띄우려면 이게 카카오에 맨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매력도가 거죠. 떨어지죠. 매력도가 떨어지는 네. 거죠. 미국에서는 그건 근절시키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10개가 넘는 데는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아마 올해부터 계속해서 네이버랑 이렇게 카카오를 구별할 때 카카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측면인데 이게 입법이 마련이 되고 있죠. 이런 간행들. 또 한 가지는 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존의 베이저프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규제 대상이 됐지 나왔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아마존의 그 베이저프처럼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데 쫙 해서 나는 거기에 CEO로서 뒷자리에 물러나서 무슨 이사회 의장 뭐 이렇게 고문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최근에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들한테는 회사의 주주 책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유행처럼 되는데요. 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주주들에 대해서 깊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걸 규제를 하는 방향 같은 게 새로운 테크래시 방향으로 간다. 국내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하실 새로운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크래시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테크래시 문제는 전 세계 문제거든요. 우리가 구글의 세가 15% 하는 것만처럼 전 세계 문제인데 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피해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규제를 한 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빅테크 규제하는데 사실 IT의 강국인 인도 차원에서 여기에 있어서 빅테크 문제에서 피해가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로 전부 들어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인도의 그 증시가 모든 면에서 다 좋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사실 다른 이슈가 없었으면 이거가 인도 가지고 물론 이전에도 한번 인도의 적립펀드 가지고 전부 미국이라든가 한국에 종목 투자했을 때 오히려 인도가 더 좋습니다 하는 이런 측면도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는 내일 정도에 특별히 내일의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가 기록하면 그걸 방송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인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텔레반 자금까지 인도에 달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만큼 인도가 아주 세게 지금 뜨겁게 다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길래 최근에는 뭐 탈레반 자금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텔레반 자금이 들어올 정도로 세계 모든 자금들이 들어온다. 네. 공식화된 자금이 비공식화된 자금까지 들어온다. 그만큼 인도 증시에 그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름 휴가철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변곡점이 됐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각종 비관론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계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름 휴가철에 나홀로 인도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인도의 그 센서스 지수가 지난 1개월 동안 5.5%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의 다우존스는 0.1% 상승했고요.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한국은 마이너스 4%대로 사실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붙인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관련된 이렇게 상품은요 지금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와 관련된 주식형 관련된 상품은 그것이 ETF든 그것이 적립펀드든 가장 크게 이렇게 올렸다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인도에 적립펀드를 했냐면 인도가 뭐냐 올해 그 코로나 대처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뭐 아시죠? 그 이제 아침에 방송하기 좀 어렵습니다. 윤회사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겐지스 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욕스럽습니다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옛날에 그 모기업에 이렇게 국민차 모델인 뭐 할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도 주가가 많이 좋은데요. 안 좋을 때는 에버리지 코스트 다운 이펙트 때문에 적립식 펀드가 매력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의 ETF 관련된 상품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유독이 적립식 펀드와 관련된 상품이 올해 최고의 승리를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IMF에서도 인도의 그 성장률이 나왔죠. 올해 인도의 성장률 9%, 중국은 8.2%. 이건 뭐 다른 예측 기관들은 8% 밑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어쨌든 중국이 인도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측면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그 자금들은 미국의 테크레시 규제 때문에 IT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자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헝다그룹의 부동산의 드레인 이펙트 배출 효과에서 인도로 밀어붙이는 자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테크레시에서 IT가 인도의 니어쇼링해서 인접적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아랍계 자금도 그렇고 심지어 텔레게 자금도 들어오는 상태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H그룹에서 제가 강의할 때 CFO들이랑 강의할 때 자, 중국이 저렇게 규제를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논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인도가 낫습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사회주의국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과잉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해서 영국의 식민지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그래도 관행상 보면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현대그룹에 가서 강의할 때도 사실 그런 쪽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인도가 뜨겁게 다룬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IT와 관련된 직접적인 우리가 벤처 자금들도 중국보다도 오히려 R&D 자금이 인도가 더 많이 몰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죠.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오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됐고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아마 3일 연속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ETF를 상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다시 반 때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정 PD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간단히 좀 제가 줄이겠습니다. 지금 63,000달러, 64,000달러 해가지고 근접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물론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내일 정도에 올해 연중 최고치를 겪었던 4월 중순에 65,000달러를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대체로 올해 연중 최고치에 해당되는 65,000달러는 도달이 가능하다 하는 쪽인 시각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51만 달러, 그다음에 시티가 얘기했던 30만 달러는 가능성이 적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핫 이슈 됐던 사람이 우리나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캐시우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인데요. 올해 명함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테슬라 가격도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등장할 만큼 굉장히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렇게 관심이 되죠. 테슬라 하면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작년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측면이죠. 그런데 올해 재미난 표현은 올해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펀드는 수익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작년에 좋았었는데요. 테슬라를 담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캐시우드는 올해는 지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사실 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전기차 원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이런 측면은 더 이상 가져가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연중 최고치에 해당돼 육박할 만큼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면 빌 게이츠보다도 네. 그다음에 워렌 버핏보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많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캐시우드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같이 웃었습니다는 올해는 캐시우드는 지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웃을 것이다. 여러 가지 미국의 평가도 재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쯤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문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 또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었죠. 바이든의 도덕성 생각하면 파월 의장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름휴가철 이후에 9월 초에 나야 될 것이 지금 벌써 한 1개월 반 정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2월이 만기가 된다면 상원 절차라든가 뭔가 하면서도 지금은 마지막 시한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고민이 있는다. 바이든 대통령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파월 의장을 가져가진 않는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작년 10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우지수가 폭락하기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유 주식을 파는 거 있잖아요. 한 60억 매도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파월 의장이 재산 신고를 하는데요. 파월 의장의 재산 신고가 마지막 포착된 게 2010년인가 될 겁니다. 그때 6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60억 이 정도는 있잖아요. 지금 6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한번 잘못 계산하네요. 한번 10억 그렇게 해서. 근데 하여간 60억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파월 의장의 재산을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이 주식을 매도했다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 주식 매도고 작년에 다우존스 지수가 한 하루에 그 이후에 한 7%, 9%가 폭락했을 겁니다. 작년에 폭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작년에 무제한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다우의 파월 의장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방아 찍으려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난달 9월 달에 카프라이든가 로젠그린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 주식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좀 도덕적으로 모럴 해저드 같은 이렇게 돼서 본인들이 사유가 됐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윤리적 규정을 만든다. 당신 팔았는데 뭐 하느냐 하는 내로남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자베스 워렛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페드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전부 주식 소유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우리가 백지 신탁에 나오죠. 전면 금지해야 된다. 우리 금통위원들도 한번 재산이 꽤 많은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도덕성을 강조할 때는 내로남불로는 파월 의장을 연임을 시키지 않고 교체해야 되는데요. 왜 가져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 거가 석자죠. 왜냐하면 임시예산안 12월 3일 날 그다음에 사회적 인프라 문제 이거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사실 임시 부채 상환도 12월 3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노믹스의 아주 핵심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상원 의원들이 전부 파월 의장에 대한 연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면 바이노믹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질질 끌려가는 상태에서
상원 일주일을 생각한다면 10월 초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지금 10월 중순도 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끼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3분기 성장률 4.9%로 집계가 됐는데 그다지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떨어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중국의 성장률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그 국내 언론이라든가 오히려 중국 내부보다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네. 마치 뭐 세계 공장이 이렇게 멈췄다. 엄청 경착륙되는 것처럼 부진하게 됐는데요.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이 문제가 증시 향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올랐죠 어제.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아주 뭐 경착륙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붕괴된다 이런 표현의 언론들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는 그렇진 않다. 네 가지 얘기했죠. 부진하다는 평가가 미국의 월가 예상치다. 미중 간 마찰에 하고 있는 월가 예상치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예상치가 사실 예상치보다는 부합되는 얘기다. 두 번째는 전미경제연구소의 2분기 연속 볼 때는 중국이 2분기 성장률 플러스 1분기 대비 플러스 1.2,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도 전년 동기 비교하면 4.9% 나왔습니다. 플러스 0.2, 2분기 연속 회복 국면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도 부진하다. 아까 그 서상영 이렇게 본부장께서도 이렇게 이달 말에 발표했는 미국의 성장률이 3.2%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6.5% 6.6%인데요. 반토막 되지 않습니까? 반토막. 뭐 중국만 반토막, 중국은 반토막이 아니죠.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7.9%에서 4.9% 반토막이, 미국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중국만 이렇게 부진하다 얘기합니까? 그건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은 올해 3월 달에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한다. 그렇죠. 고성장하는 게 아니다. 네. 성장률 낮춰야지. 균형 성장한다. 평균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의도된 성장률 낮추기는 사실 의도대로 가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낮았다고 해서 부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사실상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평가 어제 아침에 국내 언론에서 새까맣게 부진하다 하는데 국내 증시에서 올라가지고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일정이 늦었습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음 달 8일서부터 11일까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확정이 돼서인데요. 시진핑의 3기 연임 문제, 확정 문제, 그 다음에 덩샤오평 같은 시황제 계열에 올라가는 문제. 이게 이제 내년도에 공산당 이렇게 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선언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향후 중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 삼성전자도 비교적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삼성전자 아마 정 PD께서 이렇게 비춰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극복하고 어제 코스피도 이렇게 비교적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100원, 200원 올랐는데 어제 400원 정도 올랐어요. 역시 외국인의 향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대형주니까 한국의 상징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은 자금의 유입세를 보면 14일까지는 이달 들어서 14일까지는 한 2조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는 자 계속해서 15일서부터 869, 359, 그다음에 1457 계속해서 네. 외국 자본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측면이 코스피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 같은 이런 SK 하이닉스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다 이렇게 보이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도 제가 볼 때는 좀 올랐었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도 아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극단적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우수수 떨어진다는 문제에서 우리가 균형의 미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제 이렇게 방송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문제가 아마 전 앵커랑 같이 대화했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 해서 대책반은 10명 중에 강남에 속해 사는 사람이 7명 있으면 그건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주식의 약 89%를 상위 10%가 갖고 네.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겠느냐는 이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의 미학을 상당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9원 정도 급락을 했는데 요새 들어서 보면 환율이 주가보다 오히려 변동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80원 전후에서 올라갈 때 10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갈 네. 때도 어제 9원 정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올라갔다 10원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크다 하는 네. 측면인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잘못입니다. 제가 그냥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잘못입니다. 채권의 버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채권의 버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흥국은 우리가 MSCI 지수로 보면 신흥국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자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달러의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좀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할 때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국채지 않습니까? 국채. 신흥국은 국채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믿을 수 있습니까? 국채거든요. 그래서 국채 버퍼 역할을 일부러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열 총재께서 8월 달에 금리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무슨 금리가 안 올리는 게 원수입니까? 지금 뭐야 시장의 소상공인은 나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올린다. 그러면 뭐냐?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국채 부분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걷다 투자합니까? 한국의 국채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국채 내다 파니까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일레기레한 이런 그 비정상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채권의 보패 효과를 하다 못하 보니까 자 외국 자본이 나갈 때는 바로 나가죠. 환율 올라가죠. 10원씩. 그리고 어제는 또 자 떨어지니까 어제는 뭐냐? 외국 자본이 1,000억 정도뿐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1,000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9원 정도. 이게 채권의 버퍼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건 감안해서 극단적 비관론을 주장하시는 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같이 1,000억이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환율이 9원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차트라든가 이런 거 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그 종합적으로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같은 1,000억이더라도 과거에는 환율이 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뭐냐 채권의 버퍼 역할하다가 확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환차에 기대돼서 한국에 자금 들여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보다도 이렇게 반등하는 계기가 되고 코스피가 반등하는 계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차트상 퍼가 이렇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것은 잘 맞지 않아요. 그게 뉴노멀이다, 뉴앱노멀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비관론이 제기됐을 때는 부화 뇌동하기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균형의 미학을 가져야 한다. 오늘도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리고 코인개미까지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